우리는 건강을 은행 계좌처럼 생각할 수 있다. 건강에 좋은 행동은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으로, 건강에 해로운 행동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라.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잠자고 호흡하고 쉬고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계좌가 넉넉히 찰 수도 있고 빌 수도 있다. 행동하는 혹은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은 결국 개별 요소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건강 계좌가 플러스 상태라면 조금 지출을 해도 신체가 금방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조금쯤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신용도, 즉 평소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따라 한 번씩 약간 방만한 상태를 허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소 건강 자산을 넉넉히 저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욕망일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이런 얘기를 살면서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한테서 나온 이 진심 어린 충고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들에 공감은 하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거나 큰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더 급하거나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좀 귀찮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노화는 어떤 나이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화가 축적돼 어느 정도 선을 넘어 외부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기까지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은 건강한 인생 후반을 위해 일상에서 큰 노력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갈매나무에서 펴낸 50 이후 더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이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스벤 벨펠은 독일 브레멘의 야콥스 대학 경영학 교수이자 노화 연구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라고 합니다. 1999년부터 독일, 스위스,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에서 경제, 사회, 경영, 건강과 노화에 대한 학문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이 책은 출간 후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읽혀진 책입니다. 본능은 문명을 낳고 문명은 질병을 낳는다 란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로 진화하려는 인간의 욕구로 우리는 과거에 비해 더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생활 양식, 식생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사용으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멀리 걸을 이유가 없으니 근육이 약해지고 컴퓨터로 주로 일을 하다 보니 등이 굽거나 거북목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안경 쓰는 사람은 늘고 심지어 잘 먹어서 병이 생기기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심근경색, 당뇨, 호흡기 질환, 암, 심리질환 같은 문명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7가지로 정리해서 말하는데요. 바로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가 그것입니다. 이 7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 역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간추려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 그 방법들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건강은 머릿속에서 생겨난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몸이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실천을 미룬다. 몸이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더 건강하게 먹고 신선한 공기 속으로 더 많이 나가고 수면에도 더 신경을 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종종 몸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만 이어진다. 몸 상태가 다시 좋아지고 나면 다시 예전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의 상태에 늘 관심을 갖고 건강에 좋은 루틴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좋으니까 말이다. 언제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지를 조기 알아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적절히 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체가 별무리 없이 돌아가서 특별한 불편이 없을 때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도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을 내부에 집중시키는 법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아차림이란 건 대체 무엇일까? 알아차림은 잡념에 빠지거나 지각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환경, 신체, 감정을 주의 깊고 분명하게 인지하는 정신 상태를 말한다. 알아차림은 질병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몇 안 되는 행위 중 하나다. 가령 운동이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면 운동기관을 혹사할 수 있는 반면 마음 챙김이나 알아차림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보자.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중 다수에서 발이나 무릎에 부정열 증후군이 확인된다. 당사자는 보통 불편을 느끼기 전까지는 관절에 하중이 고르게 가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연골이 과도하게 마모되어 결국 무릎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종종 고관절이나 어깨 관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고관절과 무릎이 많이 마모되거나 장기간의 염증으로 말미암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오늘날에는 마지막 방편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한다. 의학의 발전으로 이런 수술이 탄생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수술할 필요가 없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더 좋을 것이다. 자신의 걸음걸이를 자각하고 신체를 정확히 관찰하여 미리 정형외과 의사나 스포츠 의학자와 상의를 한다면 예방 조치를 통해 마모 현상을 줄이고 최상의 경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컴퓨터 앞에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음으로써 발생하는 구분 등과 거북목 증상도 잘 알려져 있다. 모니터 작업에 온 주의를 쏟다 보면 가슴 근육이 오므라들고 어깨가 긴장한 채 앞으로 쏠리며 턱을 앞쪽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를 취하기 십상이다. 그러면 흉추가 심하게 굽어지고 이런 나쁜 자세가 계속되면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자세를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을 할 때 자세를 의식하며 아, 지금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군 하고 알아차리면서 말이다. 그래야 자세를 고치거나 운동을 함으로써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 가능하면 자세를 자주 바꿔주어라.
의식적으로 신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나쁜 습관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신체의 피드백에 민감하라. 우리의 신체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보다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다만 우리가 신체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다른 것에 더 주의를 기울여 왔을 따름이다. 다른 것들이 더 우리 주의를 끌기 때문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때야 비로소 물을 마신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계속 눈이 감기는데도 텔레비전 앞에 버티고 앉아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신체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라. 보장하건대 신체는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이 일의 가장 좋은 점은 들이는 노력에 비해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저런 실용서를 읽을 필요가 없다. 명상법이나 마음챙김 혹은 알아차림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일단은 하루를 보내면서 중간중간 자신의 신체에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목이 마른가? 배가 고픈가? 기지개를 좀 켜고 싶은가? 잠시 눈을 붙이면 새로운 힘이 날 것 같은가? 심호흡을 하고 싶은가? 지금 있는 정신없는 곳에서 물러나 잠시 고요를 누리고 싶은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 이처럼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면 늙지 않는 공식의 모든 요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들어줌을 통해 그 모든 요인이 채워질 수 있다. 먹는 것이 당신을 말해준다.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지 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 모두를 충분히 적절한 비율로 섭취해야 한다. 이것은 언뜻 굉장히 어렵게 들린다. 세상에 어떤 영양소를 얼마만큼 섭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한 가지 규칙만 명심하면 된다. 그것은 매일같이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다. 건강한 식사의 기본은 우선적으로 여러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것이다. 균형 잡힌 영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두 질문이 중요하다. 첫째,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는가? 둘째, 그 음식을 무엇과 함께 먹는가? 어떤 음식들은 궁합이 맞지 않아 함께 섭취하면 서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어떤 음식들은 궁합이 좋아서 한 식품이 다른 식품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돕는다. 그에 대한 좋은 예는 바로 양질의 기름이다. 샐러드를 드레싱 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지방 섭취를 줄임으로써 총 섭취 칼로리를 낮추는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샐러드에 함유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신체가 비타민을 잘 흡수하게 하려면 기름에 함유된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느냐가 우리의 건강과 컨디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좋다는 음식이 나에게도 무조건 이로울까? 영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정말로 갈린다. 하지만 영양학자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일반적인 권고사항들이 있다. 물과 식물성 식품을 영양의 토대로 삼아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외에 무엇보다 야채, 과일, 감자,
곡물, 견과류를 식단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식품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동물성 식품으로 영양을 보충하라. 칼슘과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B12 등 필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 생선, 우유 및 유제품, 달걀을 적절히 섭취한다. 반채식주의가 최상이다.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고기는 적게 먹는 반채식이 현재의 모든 영양 권고사항의 공통분모다. 이런 식생활을 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는 플렉시테리언이라 부른다. 자연스럽게 이런 식습관을 갖추었다면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소금, 설탕, 지방은 절제할 것. 소금, 설탕, 지방은 입맛을 돋우는 데 중요한 세 가지 식품이다. 그렇다 보니 자꾸 이것들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 게다가 이 식품들은 감정과도 연결되어 이 세 가지로 맛을 낸 음식들은 위로받는 느낌 혹은 보상받는 느낌을 선사해준다. 하지만 바로 이 세 가지 재료가 비만,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문명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에 속하므로 절제해서 섭취해야 한다. 성인이라면 완전 채식이 건강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하지만 완전 채식을 하려면 영양이 모자라지 않도록 식단을 특히나 세심하게 짜야 한다. 통용되는 기본 식단은 동물성 식품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완전 채식은 쉬운 편이 아니다. 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섭취하면 고기, 계란, 요구르트, 우유 등도 모두 건강에 좋다.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도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므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한다. 최근에 오메가3 지방산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만큼 기적의 무기는 아님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심장 건강, 시력, 뇌, 정서 안정, 무엇보다 인지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장수할 뿐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총기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포화 지방산을 삼가고 대신에 불포화 지방산, 즉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다. 생선 외에도 호두, 아보카도, 식물성 기름이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 공급원이다. 음식을 먹는 순서.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어차피 뱃속에서 다 섞이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가장 마지막에 소화된다. 이것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체내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소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빨리 소화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먹는 것이 좋다. 과일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이 그에 속한다. 가장 먼저 과일을 먹고 그 다음으로 야채를, 이어 감자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고 마지막에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 그러면 소화가 더 잘 될 것이다. 간헐적 단식이 염증을 줄여준다. 인간의 몸은 예로부터 주기적으로 많이 먹지 않고 견디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옛날에는 자연적인 생활 조건에 따르다 보니 당연히 풍성하게 먹을 때가 있고
먹을거리가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현대 산업사회에 들면서 먹을거리가 연중 내내 풍성해졌고 주기적 단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우리 몸은 여분의 에너지를 만들어 비축했다가 필요할 때 소모하는 능력이 있다. 또한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서도 살아갈 수 있다. 에너지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난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처로도 충분하지 않거나 영양소 공급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는 원래는 피하고 싶은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대체 에너지원이 없다 보니 근섬유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신진대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제한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신체에 비축된 에너지를 활용하게 하되 신진대사 자체가 느려지거나 근육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트릭이다. 간헐적 단식은 이런 방식으로 많은 다른 다이어트에서 간신히 이뤄낸 성과를 단시간에 깡그리 무너뜨리는 요요 현상을 막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면이 더 중요하다. 단식을 하는 동안 신체가 염증 억제 물질을 분비하거나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전달 물질인 염증 매개 물질을 덜 생산하도록 하는 생화학적 과정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질병과 노화 과정이 염증 반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내의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건강과 활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밖에도 간헐적 단식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대폭 증가시킨다. 성장 호르몬이 무엇보다 근육을 만들고 체지방의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효과에 특히 관심이 많을 것이다. 치매를 막기 위해 먹어두면 좋은 것. 치매의 원인은 아직 다 규명되지 않았다. 여러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어떻게 합쳐져 작용하는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치매는 뇌의 염증과 결부되는데 염증은 의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늙지 않는 공식의 요소인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를 고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식생활에 집중해보자. 건강에 이로운 동시에 일상에서 능률을 높여주는 식생활을 연구하는 영양학자 마틴 크로이처와 안네 라세는 염증의 촉진과 억제 정도에 따라 식품을 5단계의 피라미드로 분류했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베리류, 배추, 생선, 올리브, 허브 같은 항염증 식품이 위치한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사법의 하나로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에는 이런 음식들이 많이 포함된다. 지중해식 식단에는 알칼리성의 칼로리가 적은 식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과 미량 원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우리가 좋아하지만 체내에 염증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달콤하고 기름진 패스트푸드와 알코올은 크로이처와 라센의 음식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한다. 치매가 발병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을지라도 식생활을 개선하여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야채, 과일, 생선, 탄수화물을 위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움직이면
복이 온다.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여라. 움직이는 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이며 살아있음의 표시다. 그렇다면 직업상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건강에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단조로운 움직임을 반복하거나 너무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마모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생활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것일까? 일상적 움직임도 물론 건강에 좋지만 의식적으로 운동이나 훈련을 해주면 더 좋다. 산책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활동도 건강에 과소평가할 수 없는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의도적인 협응 운동을 통해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운동할 때는 3가지 기본 요소가 중요하다. 첫째는 지구력, 둘째는 근력, 셋째가 활동성, 즉 탄력 더하기 장력이다. 운동이나 훈련의 종류에 따라 이들 중 1가지 혹은 2가지, 가장 좋은 경우 3가지 모두를 훈련할 수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혼합이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다양성은 중요한 요소다. 신체에 계속 같은 형태의 하중을 가하는 것은 마모 현상을 부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선수들에게서 마모가 곧잘 관찰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집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이 장땡이로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감스럽지만 그건 아니다. 소위 카우치 포테이토족은 운동선수 다음으로 심한 마모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다. 정상적으로 자주 몸을 움직여주는 사람들의 관절과 뼈가 카우치 포테이토족과는 비교 불가능하게 마모가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운동할 때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걸 느끼는 이유도 그래서다. 내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고 운동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몸에 훨씬 생기가 돌 것이다. 좀 더 자주, 좀 더 여러 모양으로 움직여줄수록 운동기관, 신진대사, 심혈관계에 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 자신의 몸에 잘해주고 싶다면 하루 한 번 잠깐이라도 땀이 나도록 움직여주라. 운동을 하든 잔디를 깎든 계단을 오르든 축구를 하든 무슨 활동으로 땀을 내든 무방하다. 하루에 한 번 땀을 내주라니 쉽지 않다 싶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만 해서는 사실 운동량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가만히 졸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는 것이 신체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3층에서 걸어서 계단을 내려와도 좋고 장을 볼 때 차를 가져가는 대신 배낭을 메고 걸어서 마트에 다녀오는 것도 좋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도 좋다. 속도를 좀 높여서 약간 운동하는 느낌으로 다니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 계좌에 한 푼이라도 더 플러스가 될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말이다. 호흡은 젊음의 셈이다. 의식적으로 호흡하면 자연스럽게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에서 하는 호흡법이다. 그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신체와 정신의 협연이 더 뚜렷이 지각될 뿐만 아니라
평온함과 내적 균형을 되찾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신체와 정신의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호흡법이 컨디션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올바른 호흡은 우리를 이중으로 이롭게 한다. 즉, 질병을 예방해주고 건강상의 문제를 호전시켜준다. 감정과 호흡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입증된 이래 병원에서도 호흡 연습을 치료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무엇보다 우울증이나 공포장애와 같은 특정 심리질환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호흡만으로 질병을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호흡 연습을 하는 본질적 이유는 체세포에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준다는 면 외에도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일상의 속도를 잠시 늦추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점일 것이다. 외롭지 않아야 아프지 않다. 오랫동안 병석에 있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양질의 치료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이라는 것을 말이다. 어떤 질병이든 안정된 사회적 관계망은 예후를 더 개선시킨다. 서양에서 할머니가 끓인 닭고기 스프는 가히 감기 특효약이라 할 수 있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뜨끈한 닭고기 수프를 먹으면 거뜬해지는 경험을 하곤 했던 것이다. 닭고기 수프 속의 항염질 물질과 그 배합 같은 것은 닭고기 수프가 가진 비밀의 한 가지 측면일 따름이다. 감기 환자들에게 이런 물질만큼이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마도 뜨끈한 국물 그 자체일 것이다. 뜨끈한 국물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이 추가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닭고기 수프를 끓여주는 사람의 보살핌과 관심이다.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효과를 잘 알고 있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엄마나 아빠가 다친 부분에 호 하고 입김을 불어주면 아픈 게 한결 가시지 않았던가.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고 질병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학문적으로 입증된 결과다. 사회관계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더구나 젊을 때는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건강한 몸으로 그다지 못할 게 없어 보인다. 그러다 한번 아프고 나면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인 상태만이 우리의 기분과 행복감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이어 차츰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다 보면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더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해져도 정신적인 행복감은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능동적인 생활 방식은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에 속한다. 운동과학적 시각에서 능동적인 삶은 1차적으로 몸을 자주 움직여주고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와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이 바로 정신적 생동감이다.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자극과 도움을 준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죠. 저자는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서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늙은이처럼 옷 입고 걷고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더 빨리 늙은이가 되고 젊음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걷는 자세도 달라지고 걸음도 빨라지며 몸이 아픈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산다고 합니다. 또 하루에 사과 한 개나 토마토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간단한 건강 비결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불어 사과를 먹을 것인가 케이크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겁니다. 몸에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은 건강에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산다면 아프고 난 다음에 후회할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더 재미있게 나이 들어가려면 해볼 만한 일들이라 생각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